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폭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집권 여당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인 위원장은 구한말 미국 선교사 유진벨의 증손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기화 1호 주인공이기도 하죠. 인 위원장은 임명일성으로 과거 이건희 삼성회장의 말을 빌어와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뉴스나인 오늘은 인 위원장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교수는 혁신의 첫 과제로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또 과거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말을 빌려 큰 폭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당내 현역 의원들을 향해선 기득권 포기를 우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주말 두 차례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권을 약속했고 인 위원장도 고심 끝에 어젯밤 늦게 수락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여성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외부 인사 등 최대 11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혁신위원 인선에 착수한 인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공식 활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여당의 혁신을 책임지게 된 인요한 교수에겐 푸른 눈의 5.18 목격자, 1호 특별기화자처럼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순천 촌놈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첫 메시지로 통합과 변화 그리고 희생을 외쳤는데 특히 희생이라는 단어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모였습니다. 인 위원장이 말한 희생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90cm가 넘는 키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이지만 호남 출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순천은 그냥 깡촌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세기 조선에 온 선교사 유진벨의 증손자로 4대째 한국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인 위원장은 전주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엔 시민군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광주항쟁 5월 25일 날 시민군 대표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경찰도 많이 따라다니고 2012년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한 공로로 특별 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과제가 인적 쇄신, 즉 공천 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인 위원장은 최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낙동강 하류는 당내 텃밭인 영남 지역을 칭한 걸로 영남 물갈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혁신 과제와 관련해 영남권보다 수도권과 충청권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맡은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드러난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권을 떠난 수도권과 2030 세대의 마음을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결코 간단치 않은 일들이죠.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 김원경 혁신위의 사례가 있고 과거 여야 정당에서 성공한 혁신위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권 출신이 아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집권당으로서의 체질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의 눈에서 그 모색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영역에 과도하게 빠지지 말고 국민 생활과 미래에 대한 해법을
국민 눈높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성과 없이 마무리된 김은경 혁신위 사례를 들어 인류한 혁신위 역시 소신껏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우리 김은경 혁신위를 보셨겠지만 다들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대표가 있으니까요. 앞서 지난해 활동했던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안을 당시 비대위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정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 안팎에선 인 위원장의 정치 경험 부족을 약점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한 혁신위의 성공을 위해선 김 대표가 약속한 정권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발표된 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첫 메시지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당 관계자가 발언을 수정하기도 했는데 다만 당내 문제에 대해선 화합을 거론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여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여야정 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첫날 움직임은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 없이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웃으며 회의를 시작하자 당 지도부가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난달 18일 병원으로 실려간 지 35일 만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 여당 심판론부터 꺼내들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대표는 내각 총사퇴도 주장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당에선 총사퇴 각오로 민생을 챙기라는 의미라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헬로윈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장외 집회를 재개합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회담 대신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진정한 통합은 행동이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인선을 한 게 좀 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공정한 공천을 위해 비명계를 사무총장에 앉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00회가 넘는다며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발언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된 이후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온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정부 시절 시작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도 민주당이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자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이 총장은 문정부 시절 진행됐던 국정농단 수사를 예로 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는데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폭로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오늘은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조 씨의 주장이 검찰에 어떤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하게 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조명현 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카 유용은 이 대표의 부정부패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대선 전국에서 김혜경 씨의 측근인 배모 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 대표 부부 식사비와 음식 구입비로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로 배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김혜경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씨는 현재 기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김 씨의 유용 금액은 150여 차례에 2천만 원 이상. 조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주범은 이재명 대표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조 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이 대표가 법카 유용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법카 유용 개입이 확인되면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과 묶어 사법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에 맞춰 한 사우디 양국이 21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에 맺은 38조 원을 더하면 60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 투자를 유치한 셈이죠. 물론 이 금액이 다 실현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석유와 건설 부문에 국한됐던 두 나라 간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는지는 사우디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경제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5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청정 에너지 등 비전 2030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두 나라 기업들은 156억 달러, 2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 맺은 39조 원 협약까지 합하면 총 60조 원이 됩니다.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과 MOU 협정식까지 총 100분간 함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이례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대공방어체계를 포함한 대규모 방산협력도 논의 중입니다. 대공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방산 수출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방산 수출 외연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지마다 빠지지 않고 청년들도 만나고 있는데 사우디 학생 2,000명을 만나서 청년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선 전쟁 중인 중동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연단에 섭니다. 1957년 문을 연 사우디 최초의 대학 킹사우드대에서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연설대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에는 사우디와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가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서 인프라 협력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현지 학생 질문에
정부 장학금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هل ستقدم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أي دعم للشباب السعودي الراغبين في تعلم اللغة و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전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쟁으로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등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대한민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사우디는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환영 행사 준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야마마궁에 들어서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를 든 기마 부대가 호위했고 윤 대통령은 직접 영접 나온 빈살만 왕세자와 나란히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정확해야죠. 그런데 정치 여론조사를 둘러싸고는 유난히 말이 많습니다. 국내 업체만 90곳에 가깝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업체가 몇이나 될지도 의문이죠. 문제는 정치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우리도 여론조사 보도를 합니다만 어떤 걸 써야 할지 사실 고민될 때가 많죠. 네,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로 떨어졌는데요. 비슷한 기간 다른 조사에선 35%를 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차이가 더 컸는데요. 갤럽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인데 RN서치 조사에서는 13%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예,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조사 방식이 달랐는데요. 이 갤럽은 사람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 RN서치는 자동응답 기계를 쓴 ARS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걸면 기계보다는 끊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응답률이 14%와 2%대로 차이가 났습니다. 예, 결국 사람이 묻느냐, 기계가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군요. 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통계학회 2019년 실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화 면접일 때와 기계음일 때 18%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동응답은 중간에 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 끝까지 응하는 경우는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거나 성향이 극단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만 지금 ARS는 참여를 한다니까요. 무당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ARS 조사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률은 가능하면은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는 게 조사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예, 결국 최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네, 34개 여론조사 업체가 소속된 한국조사협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자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치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면접조사만 하고 이 ARS 조사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알 수 있는 가상번호의 경우 응답률 10% 이상, 임의로 거는 방식은 최소 7%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준칙이어서 강제성은 없는데요.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는 아예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네, 우선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조사 기간도 늘어납니다. 34개 업체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조사 기관인데요. 영세한 업체들은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계속 ARS 방식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이른바 샤이 보수나 샤이 진보,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동 응답 방식이 더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이 그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적어도 자격을 갖춘 업체가 어떤 곳인지 이거는 가능하다면 좀 검증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 내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성균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노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진 고급 술집입니다. 어떤 뭐 술집이 어제인지 뭐 아니면 뭐 해가지고 그냥 뭘 갖다 주사기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화장실 막히고 뭐. 경찰은 이곳에서 일하던 실장 A씨가 자신의 집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 조사 과정에서 이성균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부터 E씨를 내사해왔습니다. E씨는 올해 초부터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오늘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실장 A씨는 이성균 씨와 10여 차례 전화를 하면서 협박한 인물로 E씨로부터 3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A씨와 연관된 마약 투약 혐의자는 이성균 씨를 포함해 모두 8명. 이 가운데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내사 단계입니다. 이성균 씨 변호인 측은 재벌 3세나 가수 지망생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성균 씨를 불러 모발 소변 검사 등을 진행하고 마약 투약 시기와 장소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이성균 씨가 마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영화와 드라마 업계도 혼란입니다. 언론에 공표된 차기작만 4개 이상인데 이 가운데에는 제작비 200억 원을 들여서 촬영을 모두 마친 작품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작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영화계는 노심초사입니다.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생충으로 충무로 대표 배우가 됐던 이성균의 차기작은 알려진 것만 4편 이상입니다.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성균, 주지훈 주연으로 200억 원이 투입된 재난 스릴러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기대작이었습니다. 광해의 왕이 된 남자를 만든 추창민 감독의 신작 행복의 나라도 지난 2월 촬영을 마쳤는데 모두 개봉일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드라마 노웨이 아웃은 대체 배우를 물색 중이고 닥터 브레인도 시즌2 제작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유아인의 경우 바둑영화 승부를 비롯해 영화 하이파이브, 넷플릭스의 지옥2, 종말의 바보 등 제동이 걸린 굵직한 작품 4개의 총 제작비만 650억 원을 이릅니다. 이성균, 유아인이라고 하는 대형 스타가 많은 작품에 이제 관계돼 있다 보니까 극장, 영화 제작사, 스태프, 영화계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이런 작품이 영원히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기간도 상당합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의 배우 하정우는 1심 선고까지 1년 7개월. 유아인도 검찰 기소까지의 기간이 8개월 걸렸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충무로를 강타한 마약 스캔들에 더 긴 침체 위기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이 서울 시내 대학 2곳에 뿌려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광고에는 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낼 뿐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마약도 합법적일 수는 없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의 한 대학 미대 건물 안에서 발견된 명함 크기의 광고물입니다. 영감이 필요하냐? 획기적인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1g으로도 50배 넘는 각성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문구가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카드 뒷면엔 구매 경로로 추정되는 QR코드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실기실이나 학과 사무실에 현관 앞에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학생들이 마약이라는 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된 것만 10여 장. 학교 측은 즉시 광고물을 수거하고 학생들에게 QR코드에 접속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예술대학 지하주차장에서도 오늘 같은 광고물이 발견됐습니다. 운전석 창문에 꽂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까지 파고든 마약 광고에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호기심에 괜히 접근했다가 일이 커진 것 같은 느낌.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수원 땅속에서 경찰이 쓰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발견된 건데요. 경찰은 해당 카메라의 속도 위반이 찍힌 택시기사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감귤 과수원에서 땅을 파헤칩니다. 흙이 묻은 삼각대에 이어 돗자리와 비닐로 감싼 흰색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안에서는 과속을 적발하는 단속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와요 카메라가. 지난 12일 저녁 제주자치경찰이 서귀포 중산간 도로에 설치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잠금 장치를 부수고 3천만 원에 이르는 카메라 장비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에서 당시 20분 정도 현장에 머문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택시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차종의 택시 122대를 추적해 50대 택시기사 A씨를 특정했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이튿날 아침 여동생의 감귤 과수원에 간 걸 확인한 겁니다. 제일 많이 정차한 지점에 두 군데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어 전 형사를 투입 그 부근을 수색.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에서 시속 100km로 과속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관련해서 오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의혹이 간단치 않은 게 이 혐의가 사실로 굳어질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포토라인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들어섭니다. 김 전 의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짧게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당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경쟁하면서 사모펀드를 통해 SM엔터 주식을 몰래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SM엔터 주가가 13만 원을 뚫으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했고 결국 카카오가 SM엔터를 품었습니다. 금감원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김 전 의장이 보고받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법 리스크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카오 법인까지 처벌받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어요. 김 전 의장의 소환 소식에 카카오 주가는 지난 19일부터 연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키움증권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달아 얽히면서 작전 세력의 놀이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S지발 주가 폭락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수천억 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된 겁니다. 키움증권 주가는 오늘만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키움증권이 올린 공시입니다.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고객 위탁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영풍재지는 1년 새 14배 이상 주가가 뛰다 지난 19일 하한가를 기록해 거래가 정지됐는데 투자자들이 미수 거래를 위해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수금을 떠안게 된 겁니다. 키움증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타 증권사들은 영풍재지가 올해 2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는데 키움증권은 40%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즉 4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증거금 40%에서 100%로 옮길 거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유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키움증권에 100여 개의 계좌를 만들어 시세 조정 창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자체의 어떤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24% 급락했고 키움증권은 부라부라, 에코프로 등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후 정부는 4대강 곳곳에 수질 측정소를 설치했는데요.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측정소 장비를 올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인 환경공단의 졸속 계약 때문이라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수질 자동 측정소입니다. 남한강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오염 정도를 몇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4대강에 수질 자동 측정소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경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환경부 고시에 따라 오래된 장비는 교체해야 하는데 올해는 노후 장비 29대 교체와 신규 장비 15대 설치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환경공단이 제대로 된 기술도 없는 업체 A사와 설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A사는 B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겠다며 최저가로 계약을 따냈지만 B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은 기술 지원 협약이 체결됐는지 확인도 않고 A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환경부는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제때 오염물질 차단을 못해서 물고기 폐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은 중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 뜨는 기식으로 먹는 물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공단은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장비 교체를 시작했고 필요하면 재입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에 손을 댄 정황을 감사원이 파악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조사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 채무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건 이미 다 알려진 일이죠. 여기에 더해 통계 조작까지 있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장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자료입니다.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64%에서 8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전망치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긴 하지만은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하지만 감사원은 이 전망치가 실제보다 낮게 산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 총수입이 늘수록 국가 부채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예측해 총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채무 비율 전망을 낮췄다는 겁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한 해만 4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해 국가 채무 비율은 재정관리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던 40%까지 돌파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선진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다고 제가 평가를 논의 드렸고요.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추석 전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일부 기재부 직원들의 컴퓨터 포렌식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소환과 관련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예, 지난 8월이죠. 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여러 곳 나와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오늘 새로운 문제가 발견된 곳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LH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무량판 구조로 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섰던 정부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427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한 단지에서 보강철근 설계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착공 전이라 즉시 보완했다는 설명입니다. 준공 현장, 시공 현장 둘 다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무량판인데도 LH와 민간 아파트가 차이 나는 이유는 건설 공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LH는 작업자가 기둥의 철근을 일일이 감는 재래식 방식을 쓰지만 민간 건설사는 대개 철근이 배근된 기둥을 현장에 설치하는 조립식 공법을 씁니다. 낡은 공법을 쓴 LH의 책임론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두 공법의 비용 차이가 크고 민간 건설사는 전관 예우가 없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들은 다행스럽다는 반응 속에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철근 누락이라는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누락된 건물이 뭐 한 채도 없다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일부 샘플만 추려 안전성을 따진 만큼 부실 조사란 지적도 나옵니다. 샘플링 수를 보면은 뭐 기둥 10개에서 뭐 이렇게 현재 규정을 했거든요. 운이 없으면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무량판 아파트 가운데 철근 누락 단지가 2곳 추가돼 총 23곳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중국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소수와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서 흑연까지 반복되는 수출 통제에 우리가 매번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2월 2차 전지의 재료가 되는 흑연 수출 통제를 예고한 중국. 우리나라는 전체 흑연 수입량의 94%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현재 국내 재고량은 45일치에 불과합니다. 서둘러 TF를 꾸린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탄자니아 등 주요국에 천연 흑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에도 공급망 다변화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재작년 요소수 사태 때도 제3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지난해 반도체용 희귀가스 때도 우리가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7월 갈륨 게르마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 수입선이 확보되어 있는 등 하지만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 넘는 품목 중 중국 의존도가 50% 넘는 품목은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지난 8월부터 수출이 제한된 반도체 원료 갈륨과 게르마늄은 87.6%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R&D 투자라든지 또는 수입 대체선을 발굴한다든지 기업 내부에서는 적정 재고량을 확보라든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부터 수입선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을 늘리는 정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새 주인으로 재계 70위권인 유진그룹이 유력해졌습니다. 이 유진그룹은 YTN 대주주 지분 31%가량을 3,199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사실상 공영방송이던 YTN은 순수 민영방송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박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그룹이 YTN의 새 대주주가 됩니다. YTN 매각 주관사인 3일회계법인은 오늘 입찰자를 개봉하는 개찰에서 최고 금액인 3,199억 원을 써낸 유진그룹을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 지분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두 공기업의 지분은 한전 KDN 21.43% 등 30.95%입니다. 유진기업은 제빵으로 시작해 건설자재부터 금융과 물류까지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기업입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이사회 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받으면 YTN은 민영방송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유진기업의 낙찰 직후 엄격하고 투명한 대주주 변경 심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올라오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공영방송이었던 YTN이 민영화되면
방만 경영과 편파 보도 논란 등을 겪은 공영방송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은 당장 YTN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1년째 강남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시위를 하는 미국인 아빠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 미국인은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미 양국에서 양육권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내가 거부하면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러닝머신을 걷는 외국인 남성. 두 아이를 찾기 위해 1년째 시위 중인 미국인 존 시치 씨입니다. In 2019, my two children were taken from their home in California here to Korea by their mother. 한국인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자 시치 씨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과 아동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4차례 아동반환 집행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시치 씨는 아동의 의사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집행관께서 가셔가지고 너는 엄마랑 살고 싶니? 또는 너 아빠랑 갈래? 이렇게 묻는 그 한마디에 판결문이 종이장이 되는 것을 목도했고요. 시치 씨 사례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올해만 8차례나 아이를 돌려달라고 촉구했고 이례적으로 우리 외교부에 공식 항의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대통령도 외교부도 저를 도와주기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도와주세요. 법조계나 정치권 일각에선 유아 인도 집행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대법원 예규와 함께 6,000원에 불과한 유아 인도 집행 수수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예규 탓으로 인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치 씨의 사례는 내일 법사위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우려에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습과 함께 하마스 핵심 요원을 사살하기 위한 암살 부대도 편성했습니다. 가자 지구 안에서는 국지적인 지상 첫 교전이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3차 구호품이 반입되는 인도주의 조치와는 별개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안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하마스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첫 교전으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משימה לאומית ראשונה במעלה. במהלך אחת הפשיטות נהרג לוחם צה"ל ו3 לוחמים נפצעו. הודעה נמסרה למשפחותיהם.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하마스 암살 부대 닐리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정예 부대 중에서도 핵심 요원을 사살하는 게 목표로 최우선 제거 대상은 군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와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와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 시리아까지 전방위 공세도 펼치고 있습니다. כך חודש, חודשיים, 3, אבל בסוף לא יהיה חמאס. דבר השני, האויב צריך לפגוש לפני שהוא פוגש את כוחות השריון והחי"ר, הוא צריך לפגוש את הפצצות של. 미국과 유럽 등 6개국 정상들은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며 지상군 투입 연기를 거듭 압박했지만 하마스 기습 공격 책임론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주 끝난 전국체전 육상 투포환 종목에서 그야말로 괴력을 보여준 고교생 박시훈 선수가 육상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살 위의 형들을 상대로 압도적 실력을 보여주면서 금메달을 차지한 건데요. 우선 체격부터 남다릅니다.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모래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집니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박시훈 군이 훈련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3시 이후. 학교 수업 때문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나서의 직업을 고를 때 좀 더 다양한 월요일은 근력 훈련을 하는 날
스쿼트 운동 최대 270kg까지 거뜬합니다. 키 190cm에 몸무게 122kg의 남다른 체격. 어린 시절 야구와 같은 인기 종목을 해보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투포환의 매력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성적이 나오고 또 그 변화의 폭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게 비슷한 나이대에선 적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에서 우승한 박시우는 지난주 전국체전에서도 2살 위 형들보다 1.7m를 멀리 던지며 고등부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박시훈 군은 무게 6kg짜리 이 쇠공을 쓰는데요. 앞으로 성인 무대에선 더 무거운 7.26kg짜리 공을 던져야 합니다. 금메달을 수여받고 이제 애국가가 나올 때는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한국 육상의 미래, 괴력의 고교생 박시훈이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음식 평가를 순천말로 한다면 허벌나게 맛있네. 징하게 맛있네. 의사 이뇨하는 순천 촌놈을 자처합니다. 부인은 한국 남자보다 더 한국적인 남편에게서 갓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다고 했죠. 그렇듯 성정도 불같아서 애둘러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고향 순천과 정을 이야기할 때면 애틋해집니다. 내 피에 흐르는 한국인 기질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곤 합니다. 서정주의 식구를 인용해 나를 키운 8알은 한국 사람의 그 뜨거운 정이라고 했죠. 그는 태극기 앞에 서면 가슴이 짜릿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지했던 민주당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격리하지 않는 세력, 통진당 같은 무정부주의자들과 동맹을 맺더라는 겁니다. 그는 북한 결핵 환자들을 돕느라 평양을 드나들 때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땅바닥에 뽀뽀를 하고 싶어진다고도 했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고 한국인의 애국심이 세계 최고라는 걸 새삼 깨닫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놓은 처방전은 통합과 희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강서 참패 열흘이 지나도록 혁신위원장 인선을 머뭇거려 왔습니다. 과감한 변화에 몸을 살인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아왔기에 일단 참신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푸른 눈의 한국인이 정당 혁신을 이끌게 된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죠. 거기에다 그는 여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 정치가 엉뚱한 애먼짓거리만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낙동강 근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로 더 내려오라고 요구했죠. 이 좁은 나라 안에서 지역 감정은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집권당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넓고 튼튼한 수술대와 잘 드는 수술 칼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원경 혁신위원장을 기용할 때 했던 말이죠. 그런데 그 혁신 어떻게 끝났습니까? 인 위원장은 생애 처음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를 잘 모른다는 점이 오히려 그가 지닌 혁신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가 추구하는 혁신이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뇨한 혁신위의 성패는 김기현 대표와 대통령의 절박한 진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0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이뇨한 수술칼을 잡다였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데요. 중부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리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단 비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낍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뿐 아니라 영남 지역의 대기도 건조하니까요.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울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23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